몰입, 황영문 교수 지음, 창의성과 창의적 노력의 차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창의성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창의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 이렇게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학습법을 소개한다. 창의성은 새로운 것을 창안해내는 능력을 일컫는다. 그런데 새로운 것이라도 유용성이나 허용성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생각이 기발하다고 해도 실제로 쓰임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창의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창의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조언의 대답이 전부다. 우리는 창의성과 창의적인 노력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여기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창의성과 창의적인 노력을 이야기해 보겠다. 먼저 창의적인 노력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아무도 해결책이나 아이디어를 구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 사람은 창의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의 난이도를 좀 더 높이자 동일한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동일한 사람인데도 창의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창의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가? 아인슈타인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99번 틀리고 100번째가 되어서야 이래서 맞는 답을 얻어낸다고 하였다. 그런데 99번 틀린 경우는 창의적인 노력이 아니고 100번째 맞는 답을 얻어냈을 때만 창의적인 노력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결과만 가지고 창의적인 노력을 구분짓는 것은 잘못이다. 창의적인 노력은 해결책을 모르는 상태에서 해결책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활동이다. 물론 실력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활동은 개인의 창의적인 노력이라고 보아야 한다.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활동은 적어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창의적인 노력이다. 자신의 능력보다 문제가 쉬우면 해결할 것이고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활동은 비록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난도가 높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강도 높은 사고체계를 가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르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에서 창의력이 발휘된다. 하지만 두뇌를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문제. 처음 대했을 때부터 전혀 어려움 없이 해결책이 쉽게 떠오르는 문제를 푸는 활동은 창의성 발달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러한 경우는 창의적인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노력하는 활동을 창의적인 노력으로 인정해 주어야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창의적인 결과가 나오고 창의성이 발달한다. 즉 미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자체를 창의적인 활동으로 인정해 주어야 창의성을 발달시킨 토양이 제공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토양에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남다른 능력이 길러진다. 천재적인 과학자들이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는 데 탁월한 지적 재능보다 머리적인 사고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몰입이 이르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몰입적인 사고는 지적인 능력을 빠른 속도로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학습 속도를 증진시키고 능력을 빠른 속도로 향상시킬 뿐 아니라 학습 속도를 증진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학생들이 몰입적인 사고를 하면서 수학 문제 푸는 것을 힘들어하면 빠른 속도로 수학 실력이 향상될 것이고, 직장인들이 몰입적인 사고를 하면서 일을 하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몰입하는 경우는 주로 시험이 닥쳤거나 시험 기간 중이다. 이런 경우의 몰입은 통상 위기 상황에 의하여 유도된다.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가 시험은 다가오는데 좀처럼 공부에 몰입이 안 되고 마음이 산만한 상태로 있을 때다. 이때는 시험에 대하여 걱정을 하는데 몰입도가 낮아 공부는 안 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가 위기감이 고조되어 몰입도가 올라가면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공부에 대한 거부감도 감소한다. 이는 몰입의 즐거움을 작용하기 때문이다. 시험 공부를 목적으로 몰입도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일단 몰입도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무엇을 해도 재미있다. 친구랑 잡담을 해도 재미있고 실시간 TV 프로를 보거나 따분한 소설을 읽어도 재미있다. 몰입도가 올라오면 학습 효과도 상승하지만 다른 무엇을 해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올라가는 것이다. 물론 학습 활동이 아닌 활동은 몰입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다시 몰입도를 올리려면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 몰입도가 높은 상태는 방학 중에 종종 겪게 되는 몰입도가 낮은 권태와는 대조적이다. 방학 중에는 긴장이 풀려서 늘어지게 되고 통상 늦잠을 많이 잔다. 침대에 늦은 아침까지 누워있는데 컨디션이 좋거나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다. 단지 일어나는 것이 귀찮아서 계속 누워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TV도 재미없고 소설 읽기도 재미없다. 이렇게 몰입도가 낮으면 놀아도 재미가 없어서 무엇인가 화끈하고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된다. 예를 들어 가상의 위기 상황을 만들어 몰입도를 올리기 위해 놀이공원에 가거나 공포 영화로 스릴을 얻고자 한다. 공부를 할 때도 천천히 생각하기는 자율적으로 몰입도를 올리기 가장 좋은 방법이다. 먼저 온몸에 힘을 빼고 의자에 편하게 앉는다. 그리고 10분 정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눈을 감은 채 자신이 공부하려는 내용을 천천히 생각한다. 즉, 내 알파파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10분 정도 천천히 생각하다가 생각하기가 끝났으면 비교적 난도가 낮은 내용부터 시작하는데 천천히 진도를 나가서 내용을 충분히 소화해야 몰입도가 조금씩 증가한다. 온몸에 힘을 빼고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알파파를 유지한 채 천천히 생각하듯이 공부하면 의외로 몰입도를 쉽게 올릴 수 있고 오랜 시간을 지치지 않고 학습할 수 있다. 공부를 하다가 졸리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그대로 목을 뒤로 기대어 잠을 잔다. 몰입도를 올리려고 노력하는 과정에는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를 경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느 정도 몰입도를 올렸다가도 인터넷을 하거나 TV 등을 보면 몰입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고도의 몰입 상태에서 책이나 논문을 읽으면 그 내용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해하는 정도와 속도가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빨라진다. 그리고 그 내용과 관련하여 예전에 불완전하게 알고 있었던 지식들이 확실하게 이해되는 터득된 지식으로 대체한다. 또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새로운 깨달음이 계속 더해지면서 주변의 다른 지식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지식의 편린들이 한데 엮이며 보다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도의 몰입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책과 논문들을 읽어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은 지식을 터득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나도 몰입 상태에서 몇 년간 깨우친 지가 개념이 대학원 전 과정에서 깨우친 양보다 훨씬 더 많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때 깨달은 지식 중에는 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은 내용도 많다는 점이다. 이들의 지식은 기존의 지식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것들은 책에도 없고 남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때 강력한 도구가 된다. 이런 도구를 사용하여 문제의 해답을 쉽게 끄집어내면 남다른 통찰력이 돋보일 수밖에 없다. 초보자들이 사고력 훈련할 때는 비교적 쉬운 문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사고력 훈련이 충분하지 않은 초보자들이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학습의 리듬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난도가 낮은 문제를 읽는 것만으로도 풀리기도 하고 연필을 들고 몇 차례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 풀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두뇌 활동을 거의 하지 않게 되므로 학습 효과도 적고 사고력 발달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 경우 두뇌 활동을 늘리고 사고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충분히 읽어서 완전히 이해한 후 문제를 덮고 연필로 책상 위에 놓아둔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한다. 생각만으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 대략적인 구상을 하는데 이렇게 문제를 덮고 나면 생각을 해야 하는 양이 늘어져서 머리를 쓸 수밖에 없다. 책을 덮었기 때문에 다시 문제를 볼 수 없으니 문제의 난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문제가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책을 펼쳐보면 된다. 이와 같이 문제를 읽어놓고 덮어두고 생각만으로 풀려고 하면 문제를 푸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진다. 하지만 난도 자체는 그리 높지 않으므로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문제를 푸는 전략이나 구상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생각한다. 전략이나 구상이 떠오르면 그 다음엔 단순한 계산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략이나 구상이 떠오르면 다시 책을 펼쳐놓고 문제를 보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정해놓고 계산해 정확한 답을 얻어낸다. 이 단순 계산은 과정은 고도의 두뇌 활동은 요구하지 않지만 이 과정을 생략하면 실제 시험에서 계산 실수가 많아지므로 직접 훈련해 보는 것이 좋다. 초보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은근히 두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는 두뇌를 사용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긴장했다는 뜻이다. 이때도 천천히 생각하는 것이 좋다. 천천히 생각하면 지치지도 않을 뿐더러 더 깊은 집중이 이루어져 생각하는 것을 쉽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쉬운 문제를 천천히 생각하면 빨리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를 푸는 시간은 더 걸린다. 그러나 천천히 생각하는 훈련을 충분히 하는 것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 손가락으로 셈을 하는 어린이들에게 손가락을 사용하지 말고 셈을 해보려고 하면 문제의 난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아이들은 더 수준 높은 사고를 해야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가 실증을 느끼지 않고 재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난도를 조절하여 문제를 푸는 훈련을 시키면 아이의 사고력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한다. 또한 적절한 칭찬을 던져주면서 난이도를 조절해 나가면 아이는 문제를 또 내달라고 조를 정도로 재미를 느낀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난이도를 조준하면서 수준 높은 사고를 훈련하는 것이 바로 영재교육이다.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그리고 사고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반대로 단순한 주입식 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은 아무리 어릴 때 시작해도 결코 영재교육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등학교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까지 대략 20년 동안 비슷비슷한 학습을 한다. 이처럼 학습을 통해서 지식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학습은 독창적이고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기가 힘들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지식이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치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고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은 아무리 발달시켜도 부족할 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20년간의 학습 기간 동안 미지의 문제를 스스로 생각해서 해결하는 훈련을 통해 문제 해결의 경지에 이른다면 더 이상 바람직한 학습 방법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입시 위주 교육은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책이나 노트에 있는 내용을 암기한다. 그런데 막상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면 너무나 복합적이고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원리를 다양한 상황에서 응용해야 한다. 따라서 사고력이 무장되지 있지 않은 단순한 지식은 효용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만다. 게다가 실제 상황에서는 책이나 노트를 보고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도서관의 문헌 정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활용해 효율을 높이기도 한다. 시험을 칠 때와는 달리 사회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동원해서 참고하고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고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책에 있는 내용을 모두 암기하는 것 자체는 별로 유리할 것이 없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중요한 문제들은 단순 지식으로는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미 습득한 기본 원리를 응용한 수준 높은 사고력이나 창의력이 빛을 발휘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뛰어난 과학자 중에는 독학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이들이 많다. 어떤 내용을 남에게 배우지 않고 스스로 깨우치려면 자연스럽게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독학도 영재교육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턴은 미적분 등 수많은 수학적 업적을 일으켰지만 중학교 때까지 수학은 교양조차 해보지 못했다. 프린키피아의 천재를 보면 그가 어떻게 혼자서 기하학을 터득했는지 알 수 있다. 그는 데카르트의 기하학을 구입하여 혼자서 있는 동안 수없는 난관에 봉착해야 했다. 고등학교의 교사로서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과학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라즐로 라츠가 바로 그런 인물이다. 부다페스트 루터구의 수학교사인 라츠는 남다른 교육 방식을 갖고 있었다. 196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유니 위그너는 라즐로 라츠 선생님 덕분에 수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라츠 선생님만큼 학생들에게 문제의식을 일깨워준 분은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하며 그의 인생을 바꾼 선생님으로 라츠를 손꼽았다. 오늘날의 컴퓨터 이론을 최초로 탄생시킨 수학자 존 폰 노이만, 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린 물리학자 실라드레오,
하니 라치 교육 방식은 영재 교육의 표면으로 정확한 가치가 있다. 끝.